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예전에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말했던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힘든 일을 거쳐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더 큰 파도가 몰려온다는 대사였죠. 저도 이제야 좀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이대로 가면 행복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던 때에 일생일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다시 안정을 찾고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씩 그때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치네요.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운이 좋게도 면접에 통과해서 나름 괜찮은 기업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워낙 업무량이 많아서 30 초반까지 정말 일에만 파묻혀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연애에도 별로 관심 없어서 연애도 거의 하지 않았답니다. 야근이 잦아서 거의 회사 동기들과만 지내다 보니 비슷한 나이대라 그런지 똘똘 뭉쳐 다니게 되더라고요. 동기 무리 중에 저보다 3살 많은 남편도 있었는데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커피도 사다 주고 회식 끝나면 일부러 집에도 데려다 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호감이 생기게 되었고 서로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저는 회사 사람들 몰래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초반부터 너무 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동기들이 다 알게 되었고 어느새 공식 커플이 되었죠.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함께 회사에 다니니 상사들도 자꾸 농담을 하고 동기들도 눈치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불편해서 남편에게 둘 중에 한 명이 이직하지 않으면 이 관계를 끝내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남편도 저에게 푹 빠져 있을 때라서 열심히 다른 곳을 찾아보더라고요. 결국 비슷한 조건의 기업으로 연봉도 좀 더 높여서 이직에 성공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추진력 있는 모습에 더욱 신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친정과 시댁의 수준이 거의 비슷해서 딱히 반대는 없었답니다. 어느덧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남편과 저는 열심히 저축해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도 마련했고 둘이 합쳐 연봉도 넉넉해졌어요. 중학생이 된 딸과 함께 별 문제 없이 똑같은 일상을 살아나갔답니다. 저는 계속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어느새 과장 직급이 되었는데요. 워킹맘으로 살면서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몇백 번은 되었죠.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사표 내기 직전까지 갔었답니다. 딸이 아직 어린데 옆에 있어주지 못할 때나 주변 전업주부 엄마들이 저를 따돌릴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시어머니도 제가 일하는 걸 항상 못마땅해 하셨어요. 처음에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갔던 날부터 제 인상이 너무 세서 남편 기를 죽일 것 같다느니 여자가 뭔 일을 그렇게 남자처럼 많이 하느냐느니 하면서 탐탁치 않아 하셨죠. 제가 너무 바빠서 발을 동동거릴 때 항상 저를 도와주신 건 친정 어머니였답니다. 힘들 때마다 울면서 일을 관둬야겠다고 말하면 자기가 최대한 도와주겠다면서 절대로 그만두지 말라고 여자도 자기 일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용기를 주셨죠. 시댁은 우리 아파트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빌라에 살고 계셔서 정말 급할 때 아이를 부탁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항상 매몰차게 거절하셨답니다.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멀리 나와 있다면서 단 한 번도 아이를 봐주시지 않았죠. 그래서 항상 시모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겉으로 내색은 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명절이나 제사 때에도 늦게 가는 날이 많고 시댁에도 자주 찾아가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시모는 제가 늦게 가면 눈을 흘기시며 일가는 티 좀 내지 말라고 이 동네에서 네가 제일 바쁜 여편네 같다고 항상 핀잔을 주셨어요. 남편에게는 2살 위인 형이 있는데요. 제 손이 동서인 형님은 남편과 동갑이고 우리 딸과 같은 나이의 아들이 한 명 있답니다.
형님도 항상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굉장히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에요. 머리도 아가씨처럼 긴 웨이브를 하고 옷도 꽃무늬 원피스 같은 걸 좋아하는지 그런 것만 입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아주버님이 중소기업에 다니시는데 세 식구 살기에는 연봉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형님은 저만 보면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아들이 학원비가 없어서 다니질 못한다고 그런 소리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 같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할 것 같은데 자기는 현모양처라서 집에서 살림하는 게 제일 좋다면서 일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돈이 부족하단 말은 안 해야 되는데 항상 앓는 소리를 하니까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좀 사무적이라 그럴까요? 딱딱한 편이라 시모에게 살갑게 구는 걸 잘 못하는데 형님은 시모에게 아주 애교 있게 대하고 부를 때도 엄마라고 불렀답니다. 둘 사이가 어찌나 좋은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모녀 사이로 알 정도였죠. 둘 다 전업주부로만 살아서 그런지 통하는 게 많아서 저는 대화에 껴도 없는 사람 취급 당할 때가 많았죠. 형님은 요리에 대한 자부심도 엄청나서 명절에도 시모와 장 다 봐서 음식도 거의 다 하곤 했어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장 보는 비용을 다 대고 따로 돈봉투도 챙겨드리기도 했죠. 형님은 저보다 자주 시댁에 찾아가는 것 같았는데 장아찌며 밑반찬을 다 해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주말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우리 아파트 근처라면서 밑반찬 주러 왔다고 한 적이 있어서 좀 놀란 적이 있어요. 그때 형님이 집에 한번 와보고 아파트 평수가 넓어서 충격을 좀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형님은 신혼 때부터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어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보여주기가 좀 불편했거든요. 그 후로도 몇 번을 반찬했다면서 집에 가도 되겠냐고 하길래 사실 반찬을 잘 먹지 않아서 버리게 된다고 앞으로는 갖다 주지 않아도 된다니까 한동안 엄청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어김없이 추석 명절이 돌아왔고 남편과 딸은 먼저 시댁에 가 있었지만 저는 회사에 갑자기 일이 터져서 해결하고 가느라 저녁에야 갈 수 있었답니다.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가니 형님이 꽃무늬 앞치마를 곱게 하고 저녁 식사를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저는 민망해서 얼른 외투를 벗고 주방으로 들어갔죠. 이번 명절에도 어김없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니? 너네 회사는 명절 때만 되면 일부러 그러냐 아니면 네가 일부러 그러는 거냐? 죄송해요. 공교롭게 명절 때랑 결제하는 시기가 비슷해서 일이 많네요. 제가 이거 할까요? 됐다. 누구 말만 따나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난 너처럼 염치가 없는 애는 살다 처음 본다. 너는 이런 형님이 있는 걸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해야 돼. 어느 누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몫까지 다 해주냐? 엄마, 그만하세요. 동서도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요. 명절에 큰 소리 내면 안 좋잖아요. 제가 밥 풀 테니까 거실에 가 계셔요. 다들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시부모를 비롯해서 남편까지 음식이 맛있다면서 형님 칭찬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저는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서 밥을 먹었죠. 갈비 좀 먹으려고 하면 시모가 어찌나 째려보는지 저는 눈치가 보여서 앞에 놓인 밑반찬만 집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제 밥그릇에 갈비를 놔주면서 사람 좋게 웃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제가 설거지를 시작했죠. 시모는 식탁에 앉아 저를 째려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고 형님이 그릇들을 정리했어요. 설거지할 거 많은데 내가 할게. 동서는 일하고 와서 힘들 텐데 좀 앉아있어. 무슨 소리를 하니? 당연히 설거지라도 해야지 뭘 한 게 있다고. 너는 명절 내내 밥 차리고 설거지해라. 친정 갈 국민은 접어두고. 어머니, 그래도 친정은 가야죠.
이런 말씀까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제가 못하는 만큼 금전적으로 채워드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음식하기 힘드시면 요즘엔 사다 먹어도 맛있어요. 송편도 전도 사 먹는 게 더 돈도 절약되고요. 아이고, 아주 돈 좀 번다고 유난 떨기는. 네가 그딴 말을 쉽게 내뱉는 걸 보니 평소에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해먹이는지 환히 보인다. 너 반찬이며 뭐며 깡그리 사다 먹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다 먹는 사람 많아요. 물론 음식하면 그만큼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겠지만 바쁘면 사다가 먹어도 되죠. 넌 큰애 좀 보고 배워야 돼. 세상에 이번에 마늘장아찌는 또 얼마나 맛있게 담가다 줬는지. 여자가 이렇게 살림을 꾸리고 남편하고 애들 잘 먹이고 이런 데 신경을 써야지. 널 보면 내가 억장이 무너져. 우리 아들 불쌍해서.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신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설거지만 했답니다. 그때 갑자기 형님이 제 팔 위로 뜨거운 물을 확 붓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악 소리를 질렀죠. 순간이었지만 형님이 저를 무표정으로 노려보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고는 바로 호들갑을 떨며 제 팔에 찬물을 마구 부어주더라고요. 어머 미안해. 급하게 버리다 보니까 잘못 봤네. 화상 입은 거 아니야? 어떡해. 저는 괜찮다고 하고 계속 찬물에 팔을 대고 있었는데 빨갛게 부어오른 걸 보니 꽤 심한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화상연고 좀 사오라고 말했더니 시무가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질질치 못해서 그새 또 사고를 치고 남편을 부려먹어? 내가 너만 보면 혈압이 올라. 그런데도 회사는 안 잘리는 거 보면 신기해. 동서가 좀 덤벙거리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민지도 보니까 너무 산만하더라. 엄마를 좀 닮은 것 같아. 아니면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좀 불안정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우리 민지가 산만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이젠 중학생이라 학원 다니기 바쁜데 엄마가 집에 있어도 만날 시간도 없을 시기죠. 민식이는 학원을 안 다니나 봐요? 우리 민식이는 그딴 데 안 다녀도 성적이 좋아. 학교 끝나고 엄마가 해주는 간식 먹고 집에서 숙제하고 그러는 게 최고지. 애들한테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동서는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확 비교될걸? 형님은 전업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건지 제가 못마땅한 건지 대화해보면 은근히 저를 깎아내릴 때가 많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소파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민식이를 바라봤죠. 성적을 대충 아는데 우리 딸이 공부를 훨씬 잘하고 더 똑부러지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차이가 나더니 중학생 되니 성적이 확 벌어지더라고요. 형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저와 우리 딸을 은근히 깔아뭉개니 우습기도 하고 기분이 나빴죠. 저는 다음날 오후까지 억지로 시댁에 있다가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답니다. 제가 갈 채비를 하자 시모가 자기 말을 무시한다면서 네 형님 좀 보고 배우라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형님은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셔서 시댁에만 있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형님과 눈을 마주쳤는데 좀 오싹한 기분이 들었던 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그렇게 바쁘게 시간이 흘러갔고 어느 날 딸이 다니는 학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체 시험을 보고 소수 정예만 들어갈 수 있는 스카이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딸이 얼마 전에 그런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 1, 2등만 뽑히는 거라고 해서 될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요. 막상 뽑히니까 정말 대견하고 기뻐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알려줬죠. 저녁에 좋은 식당 가서 셋이 외식하자고 약속까지 하고 다시 힘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 시간쯤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형님이 샤브샤브를 한다는데 양을 많이 사왔다면서 같이 먹자고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약속이 있다고 거절했는데 시모가 막무가내로 오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미 남편에게도 오라고 전화를 했다면서 말이죠. 결국 울상이 된 딸을 달래가며 시댁으로 향했답니다. 막상 가보니 양이 많기는커녕 어른 4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어요.
제가 좀 모자랄 것 같다고 하자 형님이 자기 기준으로 많은 양이라면서 더 먹고 싶으면 저에게 소고기를 더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동네 정육점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왠지 또 당했다는 기분이 들었죠. 결제를 하고 보니 우리끼리 비싼 스테이크를 먹으면 나올 돈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시댁에 돌아왔어요. 이미 형님이 준비한 고기는 다 먹었고 모두들 채소를 익혀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좋은 소식 없어? 축하해야 될 일이라든가. 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형님을 바라봤어요. 형님의 눈이 쌀쌀맞게 변하더라고요. 민주학원에서 무슨 스카이반인가 합격했다며? 좋은 일을 왜 숨겨? 무슨 꿍꿍이 있어?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당신이 말했어? 대학 합격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학원에서 반 옮기는 건데 그걸 뭐 축하까지 받자고 말해야 되나요? 남편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서 들은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형님이 재빨리 제 말을 가로챘답니다. 지금 어디서 들은 게 중요해? 동서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야? 어떻게 자기 자식만 생각해? 우리 민식이는 불쌍하지도 않아? 민식이는 학원 안 다녀도 집에서 숙제하고 공부 잘한다면서요. 엄마가 옆에서 봐주는 게 최고라면서요. 동서,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말대답을 또박또박해? 나 자네 형님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학원에 말을 해서 민식이도 좀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너는 뭐가 잘났다고 손이 동서를 무시해? 민식이는 우리 집 장손이야. 장손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당장 민식이도 같은 반에 넣어서 공부시켜줘. 저는 학원에 이미 다니는 학생들만 기회가 있는 거라고 설명했지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학원 등록해준다고 원할 때까지 다니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남편을 봤는데 저를 차갑게 외면하더라고요. 형님이 남편 말을 듣고는 저를 쳐다보면서 픽 하고 비웃더라고요. 근데 그게 순간이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더 있다가는 형님 머리채라도 잡고 싸울 것 같아서 화가 나서 딸만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답니다. 저는 당분간 시댁 연락도 받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생활비 통장을 보니 조카의 학원비가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데 볼 때마다 화가 솟구치더라고요. 남편도 꼴 보기가 싫어서 대화도 많이 줄었는데 남편이 좀 변한 기분이 들었어요. 몇 달 전부터 헬스를 끊어서 다니는데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매일 저녁에 운동하고 샤워하고 왔다며 샴푸 냄새를 폴폴 풍기며 들어왔죠. 욕실에서 씻기 전에 우통을 벗고 자기 몸을 감상하지를 않나. 출근 전에 셔츠 입다가도 가슴 근육을 눌러보지를 않나. 안 하던 일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운동을 하다 보니 몸 만들기에 관심이 생겼나 싶었죠. 더 나이 들기 전에 활기차게 살아야 한다면서 무슨 동호회도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동호회 모임 있다고 나갈 때는 멋을 엄청 부리고 나가더라고요. 사춘기 남자애처럼 머리 스타일도 엄청 신경 쓰고요. 저는 점점 의심이 가기 시작해서 동호회 모임하고 있을 때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기도 했답니다. 그럼 남녀가 여러 명이 식당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바로 보내주더라고요. 동호회를 나가는 건 맞는 것 같고 의심은 계속 가는 애매한 상황이 이어졌죠. 하루는 남편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본관 정문과 주차장 입구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 30분이 지났는데도 나오질 않아서 전화를 해볼까 하는 찰나에 그 앞에서 형님을 마주쳤답니다. 제가 형님을 부르자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는데 형님의 화장이 좀 진해서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여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건물이 남편 회사라고 하자 자기는 몰랐다면서 급해서 먼저 간다고 빠른 걸음으로 가버렸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남편에게 전화하자 근처에서 고객을 좀 만나고 있었다면서 형님이 간 길 쪽에서 황급히 달려오더라고요. 갑자기 회사에 왜 찾아와? 너 만났냐? 별일 다 보니 진짜. 왜 이렇게 놀라? 예전에도 시간 맞으면 내가 여기 와서 기다렸다 같이 가고 그랬잖아. 그나저나 형님 못 봤어? 아까 그쪽으로 갔는데. 형수는 무슨? 이 시간에 집에 있겠지 여기 왜 있냐? 너처럼 맨날 밖으로 나가도는 애랑 같아? 완전히 1등 현모양처인데 우리 형은 무슨 복인지 몰라. 말 다 했어? 요즘 들어 이상하게 형님이랑 나를 비교한다. 아주머니는 오히려 나처럼 돈 잘 벌어오는 마누라 원할걸? 당신 혼자 벌면 이 정도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 말이 다 맞아. 너 진짜 그 돈으로 뭐든지 해결하려는 것 좀 고쳐. 내가 혼자 벌 테니까 그럼 네가 형수처럼 집에서 살림 좀 완벽하게 해봐. 나도 삼시세끼 따뜻한 집밥 좀 받아보자. 요즘에 남편이 형님과 저를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댁에 찾아간 지도 꽤 돼서 형님을 만난 적도 없을 텐데 왜 자꾸 말을 꺼내는지 수상한 기분이 들었죠. 남편이 잘 때 핸드폰을 뒤져보기도 했지만 다른 여자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답니다. 남편은 가지도 않던 출장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남편이 출장을 가면 서재를 한 번씩 싹 뒤져보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2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나가기가 무섭게 서재를 살펴봤는데 서랍장 구석에서 종이로 둘둘 싼 뭔가를 발견했답니다. 풀어보니 핸드폰이더라고요. 핸드폰을 켜보니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바로 포렌식을 많은 업체를 검색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갔어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도저히 열 수 없다고 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많은 양의 사진과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역시나 남편은 매도를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20대가 풋풋한 연애를 하듯이 한 여자와 무수히 많은 사진을 찍어놓았더군요. 회사 동료를 만나 20년이 안 되는 세월을 함께 겪으며 인생의 한 팀이 되어간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이 난 순간이었답니다. 저는 딸이 들을까봐 몰래 가슴을 치며 소리 죽여 울었어요.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기에 헤어지기로 결심했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남편이 아주 신나는 얼굴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소파 테이블 위에 남편의 핸드폰을 올려놓고 남편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핸드폰을 발견하고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른 핸드폰을 휙 채가버리더군요. 그렇게 가져가봐야 이미 안에 있는 거 다 봤어. 너 바람 피우니? 너 나 없을 때 책상 다 뒤졌냐? 기어이 핸드폰까지 다 뒤지고? 너 이거 범죄야. 사생활 침해라고. 사생활 좋아하네. 다시 한번 물을게. 너 사진 속 그년이랑 바람 피우냐? 천박하게 바람이 뭐야? 남자가 잠깐 흔들릴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평생을 한 여자만 보냐? 생각하는 거 하고는 이거 완전히 쓰레기였네? 너는 분리수거도 안 되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 묶어버려야겠다. 당장 앞장서. 너네 집으로 가. 저는 형님 부부에게도 시댁으로 오라고 전화를 해놓고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나는 용서할 수 없으니 이혼할 거라고 말했죠. 남편이 이혼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이 야밤에 시댁에 쳐들어와서 경박하게 이혼 얘기나 해대고 남자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보니까 남편 말도 제대로 안 들어본 모양인데 어른들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역시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아들이 잘못을 했으면 혼을 낼 줄 알아야지. 이 와중에도 아들 편을 드세요? 저는 다른 여자랑 그런 사진 찍어대는 남자랑은 더는 못 사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사진은 무슨 얘기야? 하긴 바람 피우는 상대랑 더는 못 살지. 어떡해. 무슨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난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맨날 회사 그러면서 시댁을 우습게 보고 말이야.
네가 한 번이라도 시분 밥을 차려준 적이 있어? 며느리 노릇도 한 번도 안 해본 게? 지금까지 매달 용돈 빠짐없이 드렸어요. 어머니는 맨날 돈으로 퉁친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하고 돈 없을 때도, 아파트 이자 내느라 빠듯할 때도 꼭 어머님 용돈은 챙겨드리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친정에는 용돈 드리지도 않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또 그놈의 돈으로 유세 떠네. 니까짓 게 얼마나 번다고. 야, 됐어. 우리 아들하고 당장 이혼해. 어디서 천박한 게 들어와서 이런 분란을 만들고 난리야? 보고 있던 남편이 머리를 마구 쥐어뜯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형님을 말리고 형님은 저를 또 무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시하고 시댁을 나와버렸죠. 딸이 한창 민감한 나이라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다행히 저를 따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혼하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모든 게 끝날 때까진 흔들리지 말고 일상을 살아나가기로 결심했죠. 남편과 계속 얼굴을 보며 사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매일 저에게 이혼은 안 된다고 했지만 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회사에는 아무런 내색도 안 하고 다녔지만 저에게도 참 힘든 시간인 건 마찬가지였답니다. 하루는 평일에 쉬게 되어 동네 카페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커피 한 잔 시켜두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형님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형님답지 않게 또 진한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옷을 보니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서 놀랐죠. 어찌나 친구와 깔깔대며 크게 웃는지 카페 안에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답니다. 저는 누구와 저렇게 얘기하나 싶어 형님 맞은편에 벽에 가려진 자리로 옮겨 앉아 보았어요. 알턴이가 빠지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그동안 그 쌍판분이라 얼마나 재수가 없었는지. 다 네 덕이다 얘.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나도 네 덕에 수입이 쏠쏠했어. 아주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준다니까. 이혼은 안 한다고 해놓고 너를 계속 만나는 거 보면 그 인간도 보통은 아니라니까. 내가 그만큼 잘해주니까 그런 거지. 아직 빼먹으려면 한참 남았어. 네 이거는 언제 도착한대? 저는 새끼손가락을 올리며 천박하게 웃고 있는 형님의 친구를 슬쩍 바라봤어요. 그 순간 누가 뒤통수를 때린 듯이 번쩍하더라고요. 바로 남편이 상간녀였던 거죠. 저는 어지러워진 머릿속을 정리해보려고 했죠. 물론 제 육감은 모든 상황을 한 번에 꿰뚫고 있었고 저는 빨간 립스틱을 흉하게 바르고 낄낄대는 형님을 노려보았어요. 저는 얼른 둘이 같이 있는 사진을 찍어두었죠. 그때였어요. 한 젊은 남자가 껄렁하게 걸으며 형님 옆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형님이 남자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팔짱을 끼고 바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바로 형님 뒤를 쫓았답니다. 저는 친구와 약속을 취소하고 어디론가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계속 카메라에 담았어요. 형님은 남자의 허리에 팔을 척 두르고 아주 신나서 걸어가더라고요.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카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숙박업소였답니다. 저는 들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형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역시나 몇 시간 후에 남자와 나오더니 그 앞에서 남자와 헤어지고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형님에게 남자와 찍은 사진 한 장을 보내고 저녁 7시까지 우리 집으로 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7시가 살짝 넘은 시간에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현관문에 들어서서 나를 째려보는 형님은 눈빛부터 달라 보였어요. 여태껏 봤던 살림 잘하고 여성스러운 며느리와는 딴판이더라고요. 형님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착 꼬고 어쩔 거냐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지금 집에 저밖에 없고 전 더 이상 그 집안 며느리도 아니니까 그렇게 바라보실 거 없어요. 아주버님 저녁 챙겨주고 오신 거예요? 몰라. 오늘 늦게 온대. 이제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면서 그딴 사진을 왜 보내? 뭐 협박이라도 하게? 내 뒤라도 밟았어? 오늘 쉬는 날이어서 나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너무 놀라서 여쭤보려고 사진 좀 찍은 거고요. 놀랐는데 사진 찍을 여유까지 있고 역시 똑똑한가 봐. 그래서 나 바람 피운다고 우리 남편한테 말이라도 하게? 그 인간은 내가 둘러대면 깜빡 속아 넘어가.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그럼 이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저는 형님과 상간녀와 함께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죠. 형님의 얼굴이 파르르 떨리더니 곧 픽하고 비웃더라고요. 아, 이것도 봤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미 이혼 도장 다 찍은 마당에. 그래, 다 내가 꾸민 짓이다. 네가 돈 번다고 하도 꿀값 떨어서 너 좀 엿 좀 먹어보라고. 이혼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암튼 더 잘됐지. 이젠 평생 네 면상 안 봐도 되잖아? 내가 싫다고 이런 짓을 꾸몄단 말이에요.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 딸 가슴을 아프게 하고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돈 좀 번다고 무시하고 네 딸 공부 잘한다고 무시하고 우리는 구질구질하게 사는데 너흰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그러게 사람이 겸손해야지. 자랑질 좀 그만하고. 내가 언제 자랑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민지 스카이반 간 것도 그 상간녀가 알려준 거네? 그렇죠. 남편 동의에 소개해준 게 형님이에요, 그럼? 그래, 불륜 모임인데 내가 40대 모임이라고 소개해줬어. 알려줘도 가는 남자가 있고 안 가는 남자가 있어. 네 남편도 그런 놈이니까 바람을 피운 거지. 내가 뭐 둘을 한 방에 묶어놨겠니? 어차피 북치고 장구친 건 네 남편이야. 형님은 저를 비웃으면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들더라고요. 그러고는 담배 연기를 저한테 훅 뿌려댔어요. 그때였죠. 방에서 시부모와 아주버님과 남편이 우르르 달려나왔어요. 그걸 본 형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담배를 툭 떨어뜨리더라고요. 시모가 대뜸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죠. 아주버님도 형님의 뺨을 세게 때리고는 악 소리를 내며 절규를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을 붙잡고 한탄하던 시모가 분이 안 풀렸는지 형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더라고요. 형님은 소리도 못 내고 부들부들 떠면서 맞고만 있었죠. 감히 니까지 꽤 우리를 속여? 부모도 없는 거 불쌍해서 걷어줬더니만 아주 듣고 있으니 가관이네. 너 여태껏 몇 놈이랑 바람이 난 거야? 그것도 모르고 우리 불쌍한 큰아들 혼자 너 먹여 살리느라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고.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 나 이혼시키려고 네가 작정하고 9년을 들이밀었단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그 꽃뱀한테 여태껏 퍼준 게 얼마야? 네가 다시 다 돌려내. 네가 다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남편이 형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다가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다리를 잡고 애걸하기 시작했죠. 여보, 다 들었지? 저게 다 꾸민 일이라잖아. 솔직히 작정하고 들이대는데 안 당해낼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 내가 앞으로 죽은 듯이 당신 말만 들으면서 살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저 여자가 한 말 못 들었어? 그런 놈이니까 걸려들은 거라잖아. 틀린 말 없네. 내가 제대로 된 남자를 못 골라서 이런 사달이 났다는데 어쩌겠어. 내 결심은 변함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이미 저의 짐은 다 빼놓은 상태였기에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왔죠.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서 저는 소송 이혼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바로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요. 변호사가 상간녀에 대해 알려주었는데요. 형님과 상간녀는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사이라네요. 소위 말하는 문제아 시절을 함께 보냈고 동네에서도 사고를 많이 쳐서 아주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아주버님도 이혼 상담을 한다고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왔더라고요. 한 번 마주쳤는데 잠깐 이야기를 나눴죠. 따지고 보면 아주버님은 저보다 더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니까요. 형님은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건지 과거를 숨기려고 그렇게 연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버님이 일하는 동안 거의 매일 밖으로 나다녔고 바람도 숱하게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우리 집과 비교하면서 돈 좀 많이 벌어오라고 그렇게 아주버님을 구박해서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다녀야 했었다네요. 너무 바쁘고 형님을 믿었기에 신경 쓰지도 않았었는데 이번 일로 시조카가 오면서 자기가 아는 건 다 이야기해 준 거라고 해요. 가만히 아주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전 남편 얘기를 꺼내려고 하기에 바쁜 일이 있다며 얼른 자리를 피해버렸답니다. 워낙 남편의 증거가 확실했고 남편도 반성을 해서 소송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가 있었네요. 아파트의 절반 가격을 받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죠. 딸의 양육비도 매달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받은 돈과 직장인 대출을 받아서 딸과 둘이 살 자그마한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사실 이런 일에 휘말리고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딸이 상처를 받을까봐 가장 걱정이 컸죠. 이제 자기도 컸다면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는 딸이 있어 좀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혼한 지 반년의 시간이 지났고 저는 딸과 둘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지고 있었죠.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낯익은 신발이 현관 앞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주 커다란 짐가방이 놓여 있더라고요. 놀라서 들어가 보니 역시나 시모가 떡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그 옆에선 딸이 저의 반응을 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딸에겐 할머니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겠죠. 저는 딸에게 괜찮다고 눈짓을 보내고 방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로 올 생각을 하세요? 어미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그 불려한테 홀려서 진짜 나를 생각하는 내 며느리를 잃은 게 너무 한이 된다. 내가 이렇게 사죄하마. 시모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양손을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시모를 억지로 끌어서 일으켰죠. 왜 이래요 이제 와서. 얼른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또 찾아오면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애미야, 제발 나 좀 용서해주렴. 내가 갈 데가 없어. 늙은 시어미가 길거리에서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니? 아니면 딱 한 달만 여기서 좀 지내게 해다오. 응?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누가 내 시어머니야? 나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고 내칠 때는 언제고. 나가요, 나가. 내가 진짜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첫째가 이혼하고 일도 때려치우고 맨날 술만 마셔. 나만 보면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수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서 내가 집에 있을 수가 없다. 아이고, 내 신세야. 그건 제 알바가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그 집하고 얽혀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더러운 가방 갖고 당장 나가요, 당장. 저는 시모를 있는 힘을 다해 문 쪽으로 밀었죠. 시모가 신발장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버티고 있는 걸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당장 모시고 가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30분도 안 돼서 전 남편이 왔더라고요. 둘이 짠 건지 문을 열어주니 전 남편이 마구 비집으면서 결국은 거실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오랜만에 본 전 남편은 회사도 다니지 않는지 더벅머리에 수염도 덥수룩하고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은 조금 전에 시모마냥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답니다. 여보, 제발 우리 다시 합치자. 내가 부모님이랑 형이랑 그 코딱지 같은 집에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 그 나쁜 놈은 형이 이혼소송 승소했는데도 형 돈을 다 가지고 튀었어. 우리 민지를 생각해서라도 나 좀 살려줘. 이혼한 뒤로 양육비는커녕 민지한테 전화도 한 번 안 한 게 무슨 아빠라고 내 딸 이름을 들먹여. 둘 다 이렇게 난다 이거지? 전 남편의 행동을 보니 더하면 더했지 순순히 시모를 데려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동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들이 와서 남편과 시모의 팔을 잡고 달래며 문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경찰에게 잡힌 시모가 저한테 확 달려들면서 살려달라고 악을 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물러섰답니다.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경찰이 심우와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더니 아무래도 치매 환자인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전 남편을 쏘아봤는데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심우는 아들 2명이 한꺼번에 이혼한 충격이 너무 컸는지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다가 결국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했죠. 전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제 앞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미안하셨으면 치매 걸린 뒤로 당신밖에 기억을 못해. 맨날 당신 얘기하고 찾으러 가야 한다고 그러고 당신이 우리 엄마 좀 용서해줘. 당신 없으면 나 죽어. 그니까 지금 내가 치매 걸린 너네 엄마랑 술만 먹어대는 아주버님이랑 엄마가 도망간 조카 데리고 너 보듬으면서 같이 살아달란 말이네? 돈도 내가 다 벌어오고. 너는 진짜 끝까지 쓰레기 짓을 하는구나. 이 양심도 없는 놈아. 당신이랑 우리 민지만 있으면 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민지야, 민지야 아빠 왔어. 전 남편이 딸의 이름을 계속 부르자 어느새 딸이 문을 빼꼼히 열고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치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네가 뭘 잘했다고 민지 이름을 입에 올려. 얼마나 더 애한테 상처 주려고 그래. 다시는 너랑 길에서라도 마주치는 일 없을 거야. 또 찾아오기만 해봐.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저는 경찰에게 2사람을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고 싶다고 당장 상황 좀 마무리해달라고 했어요. 경찰이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전 남편은 무서웠는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렇게 2사람이 경찰차를 타고 가는 걸 끝으로 다시는 전 남편을 만나지 않았답니다. 저는 양육비 문제 때문에 전 남편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 게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전 남편 행색을 보니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기대하지도 말고 그저 딸과 함께 둘이 살아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소란스러운 환경에서도 딸은 공부를 열심히 해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전교에서도 높은 등수를 차지했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해야 하니까 학군지로 알려진 곳으로 이사하려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었는데요. 운이 좋게도 이사가고 싶었던 아파트의 매물을 좋은 가격으로 얻게 되었어요. 더 작은 아파트로 오게 되었지만 남편이 주소를 알 수 없도록 행정 처리를 해놔서 신호도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할 테니 딸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니 상처와 충격이 몇 배로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헌신하고 배려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는 경험을 하니 좀 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제 직장과 커리어를 계속 지켜낸 덕분에 딸과 제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빠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헤어나오기가 더욱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딸이 대학을 갈 때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겠지만 딸도 성인이 되고 더욱 여유가 생기면 지금 순간을 추억하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고 있죠. 저의 사연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